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영제국의 유산 중에 5대양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섬들, 영국 해외 영토, British Overseas Territorie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축구 악연에 관련된 동영상에서 제가 이미 언급했던 포클랜드 제도도 그중 하나죠. 오늘의 주인공은 핏케언 제도, 핏케언 아일랜드인데요.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핏케언 섬 하나고요. 영국 해외 영토 중에서 면적이 4.6제곱킬로미터로 가장 작습니다. 2위는 스페인 남쪽에 위치한 지브롤터로 6.8제곱킬로미터라고 하네요. 가장 작긴 한데 꽤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 섬의 역사에 얽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을 얘기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근처에 또 다른 유명한 섬 얘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타히티 섬이에요. 이 섬은 남태평양의 군도 중에서는 꽤 큰 편이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아주 유명하죠. 프랑스의 화가 고갱이 그린 여러 편의 이국적인 원주민 여성들의 나체 그림으로도 유명하고요. 이곳은 현재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의 영토지만 역사적으로는 영제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특히 핏케언 제도가 오늘날 영국의 영토로 남아있게 된 데에는 타히티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타히티와 핏케언 두 섬 모두 유럽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먼저 1767년에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별개의 탐사대에 의해 약 2주 간격으로 발견되었죠. 타히티는 1767년 6월 18일, 핏케언은 7월 3일이었습니다. 타히티는 HMS 돌핀을 타고 태평양에서 영국의 세력을 확장하려던 세뮤얼 월리스가 처음 발견하고 상륙해서 킹 조지 섬, 킹 조지 아일랜드라고 명명했지만 원주민과 마차를 비주는 곧 퇴각했습니다. 1년 후에는 프랑스의 루이 앙뚜안 드 부갱빌이 방문하여 원주민들과 비교적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이곳을 천국 같은 섬으로 유럽에 소개함으로써 본격적인 유명세를 타죠. 그로부터 또 1년 후에는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영국 왕립학회 로열 소사이어티의 후원을 받아 금성의 태양면 통과와 같은 중요한 과학 탐사를 위해 이곳을 3차례 방문해서 자연환경과 원주민의 문화에 대한 더욱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과학활동을 장려하는 영국 왕립협회는 18세기 초에 아이삭 뉴튼이 회장을 맡으면서 명성이 드높아진 기관이죠. 금성의 태양면 통과는 태양계 행성 간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고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기회라고 합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의 기회는 2012년이었고요. 다음 기회는 2117년이라고 하니 저나 시청자 여러분이나 이걸 보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여하튼 이 타히티 섬은 나중에 1840년대에 프랑스 보호령이 되었고 이후 1880년에 완전한 프랑스 영토가 되었는데요. 영국은 이 시기에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인도와 캐나다에서의 주도권을 확립하느라 이곳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점도 작용했죠. 반면 핏케언은 규모가 훨씬 더 작았던 데다가 주변의 3개 섬을 모두 합친 제도 전체가 이 당시엔 완전한 무인도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원주민조차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곳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그래서 이곳을 처음 발견한 영국의 탐사대도 해도의 기록을 남기기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대요. 필립 카트렛의 탐사대가 HMS 스왈로우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15세의 선원 로버트 핏케언이 이 섬을 발견했기 때문에 선장은 섬에다가 이 소년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관례를 충실히 따른 것이기도 한데 선장과 꽤 각별한 사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제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잠시 펼쳐봅니다. 그런데 기술적 한계 때문인지 단순한 실수였는지 이 섬의 위치가 실제보다 약 300km 정도 서쪽으로 잘못 표기됩니다. 이 오류는 나중에 이 섬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타히티를 수차례 방문한 영국과 프랑스의 탐사대에 의해 이곳의 중요한 식량 자원 하나가 유럽에 알려지게 돼요. 바로 빵나무, 브레드프루트인데요. 이것을 익혀 먹으면 빵 맛이 나기도 하고 실제로 주요 영양성분이 탄수화물이기도 합니다. 영국 정부는 이 나무를 카리브해 등의 식민지에 옮겨 심어서 노예나 노동자에게 식량으로 공급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윌리엄 블라이가 이끄는 탐험대는 HMS 마운티를 타고 빵나무 묘목을 채취해서 운송하기 위해 1787년에 타히티로 출발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 열매를 먹어본 노예들은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백종원 씨에게 갖다 드리면 맛있는 요리로 변신시켜 주실라나요? 여하튼 이렇게 빵나무 식량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한 승무원들은 섬의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에 푹 빠져버립니다. 타히티 사람들의 친절한 환대와 자연환경은 영국 해군의 엄격한 규율과 대비되며 승무원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프랑스의 탐험가 부갱빌이 천국 같은 섬으로 묘사한 이유 중에는 이 섬 여성 원주민들의 독특한 손님 환대 풍습도 있었습니다. 타히티는 예전부터 성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방된 사회여서 성관계가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답니다. 성관계와 결혼도 별도의 행위로 인식되었다고 해요. 완전한 방식은 아니지만 모계 사회의 특성도 나타냈다고 하고요. 타히티의 원주민 여성은 유럽 선원과의 육체관계를 단순한 성적 접촉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신뢰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초창기 유럽의 탐험가들은 타히티의 이러한 문화에 충격을 받았었으나 HMS 바운티의 선원 상당수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현지 생활에 동화되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어느덧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빵나무 묘목 채취라는 항해의 1차 목적이 달성되어 섬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선원들은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이 선장은 선원들이 타히티의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생활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를 시도했지만 그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선원들의 반감을 사서 결국 반란의 심리적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블라이를 돕는 부관, 액팅 레프테넌트였던 플래처 크리스천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엘리트 해군이었지만 그 역시 타히티의 매력에 푹 빠져서 결국 반란을 시도하게 되죠. 그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핏케언 제도의 이야기 1부에 이어서 2부 계속합니다. 섬을 출발한 후 그렇지 않아도 타히티에 대한 그리움에 괴로워하던 선원들에게 블라이 선장이 식량 배급 등을 놓고 엄격한 통제를 가하자 결국 큰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1789년 4월 28일에 HMS 바운티가 남태평양의 투부아이 섬 근처를 항해하던 중에 크리스천은 일부 선원의 지지를 받아 선상 반란을 일으킨 후 블라이를 포함한 충성파 선원 19명을 작은 보트에 태워 추방해버립니다. 일부 충성파는 크리스천이 본인의 항해를 지속하기 위해 억지로 붙잡아 두었고요. 이들은 약간의 물과 식량, 기본적인 도구만을 제공받은 채 바다에 내쫓겼어요. 반란파는 배를 돌려 다시 타히티로 돌아가 사랑하는 원주민들과 재회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쫓겨난 블라이 선장 일행이 기적적으로 생존해버립니다. 조그마한 보트로 서쪽으로 항해하던 도중 작은 섬에 당도하여 물자를 보충하려다가 원주민에게 선원 한 명이 살해당하자 그 후로는 개방된 바다만 가로질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관리하는 티모르 섬에 기적적으로 도착했고 그 후 영국으로 귀환하죠. 제임스 쿡 탐험대의 일원으로 항해할 당시 습득한 지도 제작과 항해술을 이용해 물 조금과 빵 몇 조각에 의지해서 선원 17명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영국 역사의 또 다른 위대한 구출 이야기입니다. 블라이 선장은 아마도 아주 못돼 처먹은 냉정한 품성의 소유자였던 것 같긴 한데 엄청난 항해술과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건 인정해야겠어요. 여하튼 그가 1790년 3월에 영국에 도착해서 HMS 바운티의 선상 반란을 보고하자 영국은 곧바로 타히티 섬으로 해군을 급파해서 반란자들의 체포를 시도합니다. 이 군함의 이름은 HMS 판도라였는데요. 왜 배 이름을 이렇게 불길하게 지었을까요? 1791년에 타히티에 도착한 영국 해군은 14명의 반란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으나 크리스천을 비롯한 16명은 근처의 다른 섬으로 이미 피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섬으로 간 걸까요? 네, 그렇죠. 이미 짐작하셨죠? 바로 핏케언으로 숨은 겁니다. 영국 해군은 나름 열심히 여기저기 수색을 해봅니다만 핏케언을 찾는 데는 결국 실패합니다. 해도의 위치가 잘못 표기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정말이지 크리스천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었나 봐요.
이름적체게 예수님의 은총을 받았던 것일까요? 여하튼 그래서 영국 해군은 HMS 판도라의 14명의 반란자들만 강금한 채 영국으로 출발하는데요. 이들을 가둔 커다란 감옥의 이름을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렀답니다. 신화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 모든 근심 걱정거리가 튀어나와서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이때도 누군가 이것을 열려고 시도했는지 여하튼 HMS 판도라는 그만 오스트레일리아 근처의 대산호초에서 암초에 걸려 침몰해버렸고 31명의 승조원과 4명의 반란자가 사망해버립니다. 생존 인원은 겨우겨우 영국으로 귀환해서 1792년에 영국 해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후 3명은 교수형, 4명은 무죄, 나머지는 해군 복귀 또는 석방되었습니다. 반란 당시 블라이 선장에게 충성했지만 억지로 크리스천의 타이팅을 도운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행운의 사나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 피케언의 정확한 위치는 잘 몰랐겠지만 오히려 그 점이 피신에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고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다가 결국 발견한 거겠죠? 행운의 사나이니까요. 그도 블라이만큼 뛰어난 항해술을 갖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서로의 생존 사실을 육감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마치 스타워즈 포스의 기운처럼요. 여하튼 피케언을 발견하고 무사히 도착한 크리스천 일행은 영국 해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서둘러 HMS 바운티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아직도 그 섬에 남아 있어요. 이 작은 종도 그중 하나고요. 영국 해군이 피케언을 결국 발견해서 방문한 시점은 반란 후 25년이나 지난 181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반란자 거의 모두가 사망하고 존 아잠스라는 인물만 생존해서 타히티 원주민 여성들과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죠. 이 당시 아잠스는 이 섬의 유일한 성인 남성이었어요. 진정한 승자라고나 할까요?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과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반란을 일으켜서 타히티로 돌아갔다가 동료와 몇몇 원주민들과 함께 피케언으로 탈출한 과정, 이곳에서 정착하던 초창기에 원주민들과 갈등이 생겨서 결국 그가 사망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아잠스를 통해 영국 해군에 전해졌습니다. 반란이 발생한 뒤 25년이나 지나서 아잠스의 나이가 이미 58세였던 점, 섬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이끌면서 과오를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처벌은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승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잠스의 말이 진짜일까요? 정말로 플래처 크리스천은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망했을까요? 혹시 또 다른 무인도를 찾아 탈출한 건 아닐까요? 설마 아담스는 정말로 아담스였을까요? 크리스천의 행운이 그 정도에서 허무하게 끝났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은 저만 갖고 있는 걸까요? 여하튼 본인이 아담스라고 주장했던 이 인물은 1829년에 사망하고요. 이후 이 섬의 주민들은 주변의 3개의 무인도와 합쳐서 1838년에 영국의 피케언 제도 보호령으로 편입됩니다. 아녀자들로만 구성된 주민들도 이에 기꺼이 동의했고요. 2002년에는 영국 해외 영토법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가 시행되면서 정식으로 영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반란자들의 후예가 이제 정식으로 영국 국민이 된 겁니다. 어때요? 조그만 섬치고는 꽤 드라마틱한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1932년에 찰스 노더프와 제임스 노먼 홀이라는 미국 작가 2명이 바운티오의 반란, Mutiny on the Bounty 라는 소설을 쓴 후 대성공을 거두어 이후 3부작으로 확대 출판했고요. 1935년, 1962년, 1984년에 영화화되기도 합니다. 62년작에서는 영화 대부, Godfather로 유명한 말론 브란도가 반란 주도자인 플래처 크리스천 역을 맡기도 했죠. 슬슬 리메이크작이 한 번쯤 더 나올 때도 됐는데 말이죠. 영제국의 식민지 개척 역사를 살펴보면 원주민과 관련된 인종차별, 노동착취, 학살과 같은 어두운 측면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나마 이 피케언이라는 무인도가 영제국으로 편입되는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덜해서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도 식민 개척이나 제국주의가 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얽혀있긴 하지만요. 앞으로도 영국과 영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